샬롬, 친구 여러분, 제 이름은 요셉입니다. 제 긴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집 문턱을 넘었는지, 얼마나 많은 안식일을 맞이했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젊고 혈기왕성했던 저는 행복이란 집이 기차역처럼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미소 지어주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죠. 하지만 제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유대인께서는 늘 고개를 저으시며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셉아, 네가 넘어지기만 기다리다가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릴 10명의 지인보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이 훨씬 낫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저는 이 따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차를 함께 마시는 모든 사람이 친구는 아닙니다. 조용히 그리고 눈치채지 못하게 당신의 행운과 힘 그리고 평화를 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신의 실수들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교 지혜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문제에 휘말려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바로 그 핵심 비밀을 공개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절실히 필요했던 바로 그 열쇠이며 제 인생의 절반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심오한 사람 이해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침묵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규칙은 너무나 간단해 보이지만 완벽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대화 도중 생각을 마치거나 말이 끊겼을 때 그냥 침묵하세요.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반문하지 마세요. 대화를 이어가려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마세요. 그저 차분하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침묵을 지키세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노인의 말을 믿으세요. 이 침묵은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세상에는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차례가 오기만을 조바심 내며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 그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 혹은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일 뿐입니다. 이 방법을 적용해보면 관계의 진정한 본질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침묵이 잠시 멈췄다가 상대방이 당신의 침묵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곧바로 자신의 이야기, 즉 자신의 문제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의 속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주장을 펼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 후에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또는 잘 지내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을 단순히 공연의 배경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간단한 기술은 당신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을 걸러냄으로써 수명을 연장해 줍니다. 19살 때 할아버지께서 이 교훈을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 매일 저녁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활발하며 항상 주목받는 아이였고 저는 우리가 영원한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현관에 앉아 사과 껍질을 벗기시다가 저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셉, 네가 그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지. 내일 산책을 나갈 때는 그냥 조용히 있어 보렴. 질문도 하지 말고 그의 이야기에 반응하지도 말고 그냥 옆에서 걸어보렴. 저는 할아버지께서 잔소리하시는 줄 알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2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2시간 동안 제 친구는 제가 조용히 있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좋아하는 여자 이야기, 아버지와 다툰 이야기, 거창한 계획들에 대해 떠들어댔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요셉,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지 않았다. 정말 단 한 번도. 그리고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는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를 나눴어. 넌 진정한 친구야. 나는 그가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를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깨달았다. 내게는 친구가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1인극 무대의 배경일 뿐이었다. 그 후로 나는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잊혀진 빚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돈, 의무, 그리고 이상하게도 빚진 사람이 아닌 돈을 받은 사람이 느끼는 그 끈적끈적한 수치심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잊혀진 빚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늙은이의 말이지만 이 세상에서 배신을 막는 최고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물건이나 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일주일, 2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미소를 짓고 악수를 하고 농담도 건네지만 빚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썩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굳이 다시 언급해야 할까?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사소한 일로 괜히 시비를 걸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마치 내 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속물이라고, 우정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기억하세요. 이건 함정입니다. 파렴치한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악마 같은 게임입니다. 돈은 단순한 동전이나 종이가 아닙니다. 돈은 당신 삶의 순간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당신은 가족도 못 보고 지치고 힘들게 일하며 몇 시간, 며칠, 어쩌면 몇 달을 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의 돈을 가져가고 갚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되찾을 수 없는 당신 삶의 한 조각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잊혀진 빚 테스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려움이나 위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위험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영원히 잃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금액을 빌려보세요. 잃어도 저녁을 못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기억할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인 금액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들이 무언가, 책이든 도구든 가치 있는 것을 사용하게 한 다음 침묵하세요. 상기시키거나 힌트를 주거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지 마세요. 그저 지켜보세요. 이 침묵이 당신의 가장 큰 아군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사람의 진정한 본성이 현상액 속 사진처럼 드러납니다. 사진이 드러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재촉하지 않아도 와서 빚을 갚습니다. 어쩌면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그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내면의 핵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있고 당신의 삶과 노력이 그 사람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식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의 바르고 똑똑한 사람이니 너무 부끄러워서 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겁니다. 아하, 침묵하는 걸 보니 갚아줄 필요 없겠군. 어차피 충분히 가지고 있을 테니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기뻐하세요? 네, 기뻐하세요. 당신은 아주 작은 대가로 진실을 샀습니다. 동전 몇 잎을 잃었지만 미래의 재산을 지켰습니다. 작은 빚은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운명이 걸린 큰일에서는 반드시 당신을 배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미 어른이 되어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보리스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든 분위기를 띄우는 재주꾼이었죠. 항상 다림질한 셔츠를 입고 값비싼 향수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건배사를 너무나 잘해서 여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남자들은 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고상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창한 화요일, 저는 막 물건을 내리고 있었는데 보리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지갑을 집에 두고 왔는데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배달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두어 시간 일해서 번 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드렸죠. 어머니를 그토록 걱정하는 사람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제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셉, 내일 아침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음 날이 왔습니다. 보리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길에서 보리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치며 아내의 건강과 아이들의 공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가 이 말을 탁 치며 요셉 미안해요. 내가 바보였나 봐요. 여기 돈 드릴게요. 라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하며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야 할까? 아니, 어색할 것 같아. 그는 꽃을 들고 축하하고 있는데 나는 고작 푼돈이나 들고 끼어들고 있군. 정말 한심하군.
하지만 그때 현명한 사람들의 말이 떠올라 멈칫했습니다. 속으로 아니야, 조셉, 속 좁은 건 네가 아니라 내 시간을 훔쳐간 그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상기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그에게 돈을 선물하고 그의 머리 위에 커다란 붉은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제게 그는 더 이상 사업 파트너도 친구도 믿을 만한 조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보리스는 여전히 잘 나갔습니다. 그는 원단 공급 관련 사업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는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황금상과 같은 수익률과 엄청난 이율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매력은 완벽했습니다. 사람들은 수년간 모아온 저축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제 이웃인 나의 지긋한 재단사는 딸 결혼식을 위해 모아둔 돈을 모두 그에게 주었습니다. 보리스는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하며 6개월 안에 새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물 배달, 대금 갚지 않은 일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의 제안에 동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너무나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고 설득력도 뛰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를 보며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제 노동력을 몇 시간 훔쳐가면서도 부끄러움 하나 느끼지 않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아무런 설명 없이 거절했습니다. 2달 후 보리스는 사라졌습니다. 이웃들의 돈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재단사는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딸의 결혼식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그의 미소에 속았던 나를 저주했습니다. 저는 저녁에 집에 앉아 차를 마시며 얼마나 허무하게 빠져나왔는지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잃었던 그 작은 돈은 제 안전을 위한 대가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떠올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빚을 떠올리는 것이 부끄럽다면 그것은 거짓된 부끄러움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절대 당신에게 당신의 것을 구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만나서 빌려간 것을 돌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쫓아다니게 만들거나 당신을 무가치하거나 탐욕스럽게 만든다면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세요. 이 잊혀진 빚 테스트는 당신의 집에 들이닥쳐 가구를 훔쳐가기 전에 문턱에서 썩은 사람들을 걸러내는 최고의 필터입니다. 나중에 지갑을 맡기고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지금 작은 동전 하나를 잃는 대가로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이 낫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잔돈 테스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운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영혼의 진정한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삶이 당신의 정직성을 시험하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잔돈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정확한 사람의 내면적 도덕성 측정 기준일 것입니다. 이 비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도둑을 밤에 자물쇠를 부수거나 사람들 틈에서 주머니를 뒤지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도둑질을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니라 도둑질이 쉽고 안전하며 심지어는 우발적인 것처럼 보일 때 일어납니다.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는 사람,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가게나 시장에 가거나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계산원이나 나이 지긋한 상인이 실수를 합니다. 바로 당신에게 유리한 실수입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거스름 돈을 주는 것이죠. 지폐를 잘못 골랐을 수도 있고 피곤해서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찰나는 금보다 귀중합니다. 당신의 동반자는 어떻게 할까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결한 길입니다. 그 사람은 실수를 알아차리고 즉시 망설임 없이 더 준 돈을 돌려줍니다. 실수였어요. 너무 많이 주셨네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발판 삼아 자신의 행복을 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2번째 경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추가 수입을 보고 약탈적인 눈빛이 번뜩입니다. 그들은 재빨리 돈을 주머니에 숨기고 당신에게 윙크하며 속삭입니다. 봐, 운 좋게도 오늘은 내 날이군. 그리고 당신이 돌아서면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짓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이 가게는 부자니까 망하지 않을 거야. 또는 판매원의 부주의에 대한 벌이지 계산하는 법이나 배워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분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은 지혜를 기억하세요. 남의 실수를 기뻐하며 남의 것을 챙긴다면 그 사람에게서 최대한 빨리 도망치세요. 그런 사람은 약탈자입니다. 오늘은 계산원이 고개를 돌린 틈을 타 동전 하나를 더 챙겼지만 내일 당신이 고개를 돌리거나 아프면 당신의 사업 지분, 아이디어, 심지어 당신의 자리까지 빼앗으려 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명예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기회라는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담장이 낮으면 그들은 넘어갈 겁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그들은 무슨 일이든 해낼 겁니다. 그들의 정직함은 양심 때문이 아니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만 유지되는 거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법을 가르쳐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제가 직물 사업을 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먼 도시에서 물건을 들여올 믿을 만한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편의상 그를 네이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이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솜씨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새들조차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조용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에너지가 넘치고 아이디어가 풍부했으며 눈빛은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며 함께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의 동의할 뻔했습니다. 이미 악수까지 마쳤지만 서류 작업과 시험용 물량 구매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인근 도시의 대형 도매 창고로 갔습니다. 날씨는 덥고 후덥지근해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샘플을 고르고 나니 네이선이 창고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러 갔습니다. 주인은 거의 앞을 못 보는 노인이었는데 그날따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나는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모든 것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네이선은 노인에게 물건값을 지불할 돈 뭉치를 건넸다. 노인은 거스름 돈을 세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지폐를 세는데 헷갈려 했다. 네이선에게 잔돈 몇 장을 주는 대신 실수로 붙어버린 큰 지폐 2장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금액은 상당했다. 일주일 내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다. 네이선은 순간 손가락이 굳어버리는 것을 나는 알아챘다. 그는 노인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다시 노인을 바라보았다. 나는 기다렸다.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네이선, 돌려줘, 말해. 인간답게 행동해. 하지만 네이선은 재빨리 주먹을 꽉 쥐고 돈을 바지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은 다음 큰 소리로 활짝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금액은 정확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는 창고를 나섰다. 네이선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다. 그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웃더니 서로 붙어 있는 지폐들을 꺼내 보였다. 조셉, 봤어? 저 늙은이가 완전히 눈이 멀었나 봐. 거스름 돈을 3배나 더 줬잖아. 이게 바로 행운이지. 내가 보기엔 하늘에 계신 것 같아. 가서 축하하자. 내가 살게.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병든 노인을 털고는 그걸 하늘에 계시라고 부르는 좀도둑이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모든 것을 깨달았다. 만약 내가 언젠가 실수를 한다면, 내가 병에 걸린다면, 계산을 잘못한다면 그는 내 실수도 똑같이 주머니에 넣고는 웃으며 행운이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그와 함께 식당에 가는 것을 거절했다. 집에 급히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는 내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는 훔친 돈을 세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다음날 나는 그에게 가서 더 이상 그와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바뀌었다고만 했다. 네이선은 화를 내며 내가 자신을 실망시켰다고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는 늙은 겁쟁이라고 소리쳤다. 5년이 흘렀다. 네이선은 다른 사업 파트너를 찾았다. 젊고 순진한 친구였다. 그들은 큰 사업을 시작했고 결국 일이 터졌다. 위기가 닥치자 네이선은 몰래 모든 창고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고 회사 계좌를 현금화한 후 도망쳤다. 젊은 파트너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 그 친구는 빚을 갚기 위해 부모님의 아파트를 팔아야 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창고에 있던 거의 눈이 먼 노인과 붙어있는 지폐들이 떠올랐다. 잔돈 테스트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네이선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부정직함의 규모를 키웠을 뿐이다. 식탁에서 부스러기 하나 훔칠 수 있는 사람은 주인이 등을 돌리면 빵 한 덩어리를 통째로 훔쳐갈 것이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건배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지 말고 계산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사소한 것들을 살펴보세요. 만약 아는 사람이 거스름 돈을 넉넉히 준다면 그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함께 정찰도 가고 집도 짓고 아이도 키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자신의 승리처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도망치세요. 당신이 그런 사람에게 예외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패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돌처럼 단단한 인생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 시험은 계획 변경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우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획 변경에 대한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충성심이나 관대함, 심지어 정직함을 시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체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거실에 있는 편리한 가구 정도로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생은 자로 그은 직선이 아닙니다. 인생은 경류와 같습니다. 오늘은 해가 쨍쨍하지만 내일은 폭우가 쏟아집니다. 오늘은 힘이 넘쳐 산도 옮길 기세지만 내일은 그냥 치통이 생기거나 먼 친척이 찾아오거나 마음이 너무 무거워 그냥 천장만 바라보며 드러누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유연하다는 것, 운명의 바람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 본성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변화가 개인적인 모욕으로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단순하면서도 불편할 정도로 냉혹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 심리학 책보다도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느 날 악이나 상대를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인 삶의 이유로 혹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약속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기 내일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겨서 갈 수가 없어요. 날짜를 다시 잡읍시다. 그리고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세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이 순간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당신이 그들의 기준점에서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유연하게 반응할 겁니다. 아쉽네요. 저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나중에 얘기해요. 라고 말할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당신과의 만남이 아니라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그들에게 중요한 거죠. 그들은 계획은 초안일 뿐이고 인생이 최종본이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람에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는 버드나무와 같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폭군, 통제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거절은 배에서의 반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얼음 같은 목소리나 반대로 폭발적인 분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이미 식당 예약까지 했는데, 너 때문에 내 약속까지 취소했는데, 넌 항상 모든 걸 망쳐버려. 넌 믿을 수 없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들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팠든 불이 났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들의 시나리오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정해놓은 역할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소유물이며 소유물은 계획을 바꿀 권리가 없습니다. 의자는 주인이 앉고 싶다고 해서 다른 방으로 갈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최고 보안 과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저 규율일 뿐이고 그 사람이 질서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전화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들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열이 나는데도 만나러 갑니다. 그들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중요한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두려워 살기 시작합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살핌이라는 가면을 쓴 노예제도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해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미 자립해서 여러 사람들과 사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게는 에핌이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에핌은 정말 시간관념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1년 전부터 계획했죠. 다음 주 화요일 점심에 뭘 먹을지, 한 달 후 조카 결혼식에 어떤 셔츠를 입을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본래 좀 엉뚱한 성격인 저는 속으로 저게 바로 강인한, 의지고 믿음직한 사람이지. 저런 사람이랑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에핌과 저는 친해졌습니다. 함께 온천 휴양지로 여행을 가서 늙은 몸을 풀기로 계획했죠. 에핌은 여행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여행 경로를 짜고 들를 곳과 커피를 마실 카페까지 모두 정했습니다. 매일 저녁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요셉, 10시에 출발, 12시 30분에 점심, 1분도 늦으면 안 돼라고 보고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지만 여행 이틀 전 문제가 생겼다. 다른 도시에 사는 막내딸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아이, 내 손자가 아팠는데 남편이 출장을 간 동안 누군가 아이 곁에 있어 주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생사가 달린 문제는 아니었지만 혈연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부탁이었다. 나는 달리 행동할 수 없었다. 딸에게 가야만 했다. 에핌에게 전화를 걸었다. 솔직히 손이 떨렸다. 죄책감이 들었다. 그가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는데 말이다. 나는 말했다. 에핌, 친구, 정말 미안해. 이번 주 금요일에 온천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손자가 좀 아파서 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일주일 뒤로 미루거나 혼자 가시면 경비를 내가 보태줄게. 나는 그가 실망할 거라고, 한숨을 쉴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제가 들은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에핌은 제 손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에핌은 폭발했습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너무 크게 소리쳐서 저는 귀에서 전화기를 떼어내야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동의했어. 나는 일정을 짰고 모든 게 분단위로 계획되어 있었어. 당신은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당신 손자는 그냥 참을 수도 있었고 당신은 부모를 고용할 수도 있었잖아. 왜 당신 가족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야 해? 당신은 무책임한 이기주의자야. 조셉. 그의 쏟아지는 비난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안개가 걷힌 듯 놀라운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사람이 아니라 계산기와 친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농담과 생각, 그리고 가족을 가진 저 조셉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정해진 일정대로 수행해야 하는 여행 동반자 역할이었습니다. 내 문제, 딸아이가 그를 걱정하는 마음은 그의 완벽한 계획에 그저 성가신 방해물일 뿐이었다. 그는 내가 마음 편히 쉬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계획대로 정확히 12시 30분에 샌드위치를 먹고 싶어 했다. 나는 그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에핌, 그만해. 난 모든 걸 이해해. 금요일에도, 일주일 후에도, 1년 후에도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내 손자가 너에게 그저 계획의 작은 오류일 뿐이라면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니까. 내 시계처럼 정확하게 똑딱거리는 친구를 만나길 바라. 나는 전화를 끊었다. 우리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래, 나는 믿음직한 동료를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다.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유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말해줄까? 진심으로 아니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의 말을 이해해 줄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났다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라 당신을 가두는 자들이야. 그들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기회가 생기는 대로 탈출해야 합니다. 설령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밥을 준다고 해도 말이죠. 그러니 계획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너무 짧아서 남의 스케줄에 맞춰 살거나 당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변화를 통해 사람들을 시험해 보세요. 곁에 머물며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입니다. 5번째 시험은 피로 또는 알코올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정교육이 끝나고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나는 경계선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피로 또는 알코올의 시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험은 아무리 예의와 두려움이라는 강력한 접착제로 얼굴에 붙어있는 가면이라도 모두 벗겨내는 시험입니다. 아시다시피 평소처럼 충분히 쉬고 잘 먹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갈 때는 착하게 행동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미소 짓고 적절한 말을 건네고 자리를 양보하고 성인처럼 보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자나 코트를 입듯이 집을 나설 때 입는 일종의 사회적 복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영혼은 더 이상 겉모습을 꾸밀 힘이 없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 비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제력은 마치 무거운 방패를 든 활과 같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싱싱할 때는 방패가 안정적으로 들려있고 문장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거나 술에 취해 정신이 흐려지면 근육은 약해지고 팔은 떨어지며 방패는 무너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방패 뒤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사람 말 듣지 마. 그냥 피곤한 거야. 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보드카 때문에 하는 소리지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실을 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위로하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알았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술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입 밖으로 나오게 할 뿐입니다. 피로는 분노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분노가 갇혀있던 우리를 열어줄 뿐입니다. 피곤하거나 술에 취했을 때 공격적으로 변하고 약한 사람을 모욕하고 과거의 원한을 들추거나 짐승처럼 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알던 친절하고 똑똑한 대화 상대는 그저 연기하는 배우일 뿐입니다. 밤에 깨어난 그 괴물 같은 모습이 바로 그 사람 인생의 감독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절대로 이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과 인생을 함께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나 햇살 가득한 길만은 아니니까요. 아프고 돈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을 재우느라 녹초가 되어 쓰러질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 당신 곁에는 피곤할 때에도 잔인하고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제 마음에 영원히 새겨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장성한 가장이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제 가게 중 하나의 매니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정처럼 맑고 정직하며 차분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추천받았습니다. 편의상 그를 다니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니엘은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아들이었던 그는 항상 말끔하게 면도했고 조용하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시를 많이 외우고 있었고 성경 구절도 줄줄 읊었습니다. 여자들에게 너무나 정중해서 여자들이 얼굴을 붉힐 정도였습니다. 그는 화를 낼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누군가 그를 밀치면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사람이다. 천사 같은 사람이구나. 그와 함께라면 사업이 번창하고 마음도 편안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시작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사업을 완전히 맡기려면 저는 그와 함께 먼 도시의 큰 박람회에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진흙탕을 헤치고 비바람을 뚫고 낡은 수레를 타고 가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 다니엘은 잘 버텼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농담도 하고 저를 격려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저녁이 되자 우리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수레가 깊은 진흙탕에 빠져 꼼짝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얼음처럼 차가운 빗속에서 수레를 밀고 가야 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고 추위에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배도 고프고 기진맥진했습니다. 마침내 한밤중에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방에 들어가 따뜻한 음식과 몸을 녹일 와인 한 주전자를 주문했습니다. 다니엘은 한 잔, 또 한 잔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에 졸음이 쏟아졌고 피로가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자제력을 잃은 다니엘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떠올리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하녀가 수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피곤한 듯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실수로 다니엘의 소매에 수프 몇 방울을 흘렸습니다. 겨우 몇 방울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밀치면 사과하던 다니엘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마치 악마에 홀린 듯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쳐 접시들이 튀어오를 정도였습니다. 너 눈 멀었냐? 그는 전쟁터에서조차 들어본 적 없는 극심한 증오가 담긴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 셔츠가 얼마인지 알아? 이 더러운 누더기 자식아. 나는 얼어붙었다.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다니엘, 진정해. 사고였어. 걔는 그냥 어린애일 뿐이야. 우린 지쳤어.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방패는 무너졌다.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아닌 차가운 경멸이 가득했다. 그리고 너도 그 애를 변호하지 않잖아. 그는 내 얼굴에 대고 쏘아붙였다. 너희들은 다 똑같아. 착한 척하지만 우리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잖아. 난 이 일이 싫어. 모든 바보에게 굽실거리는 게 싫어. 너희 모두에게 웃는 게 싫어. 그러더니 그는 아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에는 늘 존경심을 담아 이야기하던 그 여자에 대해서 그는 아내에게 온갖 더러운 말을 퍼붓고 얼마나 역겨운 존재인지 그녀가 사라지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말했다. 그는 뼈다귀를 먹으려고 식탁으로 다가온 개를 발로 찼다. 그에게서는 수년간 쌓여온 듯한 더러움, 악의 질투심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가만히 앉아 침묵했다. 술은 마시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내 앞에는 진짜 다니엘이 앉아 있었다. 선생님의 아들도 기사도 정신이 투철한 신사도 아닌 온 세상을 증오하고 오직 이득을 위해서만 미덕의 가면을 쓰고 있는 악의적이고 깊은 불행에 찌든 사람이었다. 피로와 술은 그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그 안에서 그의 진짜 악마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침에 그는 전날과 똑같이 일어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다. 그는 다시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어제 피로 때문에 조금 과격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그는 다시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며 온순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이 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있었다. 내가 아프거나 기력이 쇠약해지거나 장사가 안 되면 이 천사 같은 놈이 어제 하녀에게 소리쳤던 것처럼 나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 가게, 내 돈, 내 사람들을 그에게 맡길 수가 없었다. 도시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그에게 월급을 주고 해고했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쨌든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말했다. 다니엘, 나는 폭풍 속에서 키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지 선원들을 공격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1년 후 나는 그가 다른 상점에 취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일은 비극적으로 끝났다. 어느 날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니엘은 격분하여 점원을 때리고 창고에 불을 질렀다. 카드놀이에서 이긴 것을 만회하려고 일부러 손해를 본 것을 숨기려 했던 것이다. 어쨌든 그의 본성은 결국 드러났다. 영원히 발끝으로만 걸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지쳐서 온 힘을 다해 서 있게 되죠. 그러니 친구 여러분, 관찰하세요. 힘든 하루를 마치고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 친구, 그리고 파트너를 살펴보세요. 와인이 강물처럼 흐르는 휴일에도 그들을 보세요. 만약 그들이 쾌활하고 친절하며 감성적이라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잠이 든다면 차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격적이고 불평불만 많고 더러운 말을 쏟아낸다면 도망치세요. 아침에 하는 사과를 믿지 마세요. 밤에 드러나는 진실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가면이 아니라 가면 아래 숨겨진 진짜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6번째 테스트는 웨이터 테스트입니다. 저는 이 교훈을 웨이터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이전의 테스트들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지, 용서할 줄 아는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테스트는 영혼을 샅샅이 훑어보듯 보여주며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질, 즉 모든 사람에게서 동등함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지 드러냅니다. 이 중요한 테스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명심하세요. 사람의 본성은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자신보다 강하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행동하는지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사, 부유한 사업 파트너 혹은 이익을 주는 친구들 앞에서는 아무리 악당이라도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미소를 짓고 고개를 숙이고 재미없는 농담에도 웃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본성이 아닙니다. 사업 전략일 뿐이고 생존을 위한 가면입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자신에게 방역할 수 없고 자신의 경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지위상 자신을 섬겨야 하는 하찮은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웨이터, 짐꾼, 청소부, 운전사, 택배원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의 눈에는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 기능적인 존재, 살아있는 가구와 같습니다. 웨이터 테스트는 즉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신의 일행이 어떻게 주문하는지 관찰해보세요. 테이블에 다가오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나요? 그들은 감사합니다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웨이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손가락으로 메뉴판을 툭툭 치며 전화 통화를 계속하나요? 수프가 식거나 포크를 가져다 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에게 칭찬을 퍼부었던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차갑고 경멸적인 말투로 웨이터를 꾸짖고 손가락을 튕기며 개처럼 부르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면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폭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웨이터가 약하기 때문에 그에게만 폭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당신을 지배하게 하고 배우자, 부하 혹은 의존적인 친구가 된다면 그 차가운 말투는 당신에게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인을 모욕해야만 주인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내면이 공허하고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부풀려진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 조카인 아름다운 리브카가 남편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씨가 착하고 수수한 소녀였고 온 가족은 그녀가 훌륭한 사람을 만나길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자르가 나타났습니다. 라자르는 모든 어머니의 꿈과 같은 남자였습니다. 명망 있는 보석상의 아들로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고 교육도 잘 받았으며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꽃을 가져다 주고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성경 구절도 줄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부드럽고 정중하게 말해서 솔직히 우리 모두 그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리브카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았습니다. 약혼으로 이어질 기세였습니다. 이 일을 축하하고 결혼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라자르는 우리 가족 모두, 즉 리브카의 부모님, 저, 그리고 신부인 리브카를 시내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말 호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라자르는 매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리브카에게 구애하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와인을 따라주고 너무나 은근하고 유쾌한 농담을 해서 우리는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이상형을 만나는 행운을 얻었구나. 그런데 그때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첫 출근 날인 듯한 아주 어린 웨이터가 서빙을 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중요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흥분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라자르 앞에 로스트 요리가 담긴 접시를 놓다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소매로 그의 잔을 건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쏟아지지 않았고 와인 한 방울도 식탁보에 떨어지지 않았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만 살짝 들릴 뿐이었다. 그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변화가 일어났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웃 사랑에 대한 지혜로운 말을 늘어놓던 라자르가 갑자기 돌아섰다. 밝고 친절했던 그의 얼굴은 혐오와 악의로 일그러졌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아니, 소리쳤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마치 앞에 벌레라도 있는 듯 오만하게 쉿쉿거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손은 어디서 난 거냐? 그는 겁에 질린 소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여기 누가 앉아 있는지는 알겠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구걸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서 고용된 거냐? 이 잔 치우고 주인 불러와. 오늘 당장 여기서 쫓아내. 우리는 얼어붙었다. 마치 묘비처럼 무거운 침묵이 공중에 감돌았다. 소년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더듬거리며 사과하기 시작했지만 라자르는 듣지도 않았다. 그는 소년에게서 등을 돌리고 리브카에게 다시 미소를 지으며 아주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여보. 이 서투른 녀석이 분위기를 망쳤군.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맞다. 결혼식 꽃 얘기 말이지. 그는 순식간에 화제를 돌렸다. 그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이었다. 사소한 일로 사람을 상처 주고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리브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는 나와 같은 것을 보았다.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나는 리브카의 아버지이자 내 동생인 남자의 팔꿈치를 잡고 옆으로 데리고 갔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형, 내 말 좀 들어봐. 그 사람이 자기한테 대꾸할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 침실 문이 닫히는 순간 형 딸한테도 똑같이 대할 거야. 지금은 그 사람한테 딸이 마치 트로피처럼 소중해서 다정하게 대하는 거지만 아내가 되는 순간 그 웨이터처럼 자기 소유물이 될 거라고. 그리고 수프가 너무 짜면 그 차가운 목소리로 딸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형은 처음에는 반박했다. 그 남자가 그냥 긴장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우리는 라자르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의 예전 직원들과 이웃들, 그러니까 그와 차를 마시며 친분을 쌓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그러자 끔찍한 실상이 드러났다. 이 천사 같은 남자는 매달 하인을 바꿨다. 아무도 그의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에게도 잔인하게 굴었다. 그의 예의범절은 녹슨 쇠에 얇게 금박을 입힌 것과 같았다. 결국 약혼은 파기되었다. 라자르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후회하게 될 거라고, 인생 최고의 기회를 놓쳤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라자르는 아주 부유한 집안의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지만 곧 도시 전체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눈물로 범벅된 리브카를 보았습니다. 남편이 허락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살림살이 돈 한 푼까지 꼼꼼히 세고 사소한 잘못에도 하인들 앞에서 호되게 꾸짖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웨이터와의 그 순간에 보았던 그의 폭정은 완전히 만개했습니다. 리브카는 평범한 남자 교사와 결혼했습니다.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작은 카페에 앉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웨이트리스가 주문을 잘못 받아 커피 대신 차를 가져다 주자 그 남자는 웨이트리스에게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차도 괜찮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리브카가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안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친구든 연인이든 미래의 배우자든 박물관이나 극장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죄 깊게 살펴보십시오. 약자에게 잔인한 사람은 결코 당신에게 진정으로 친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절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선일 뿐입니다. 웨이터 테스트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7번째 시험은 자유로운 귀를 갖는 시험입니다. 외로움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외로움입니다. 침묵과 평화가 함께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끔찍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외로움입니다.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한두 시간,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거리로 나서면
내가 그곳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오직 그 사람,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고민, 그 사람의 기쁨, 날씨와 정치에 대한 그의 의견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 있는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기능적인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귀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 비밀의 핵심은 인간 소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대화, 살아있는 대화는 마치 공놀이와 같습니다. 내가 던지면 당신이 받고 당신이 던지면 내가 받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교환입니다. 두 사람이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춤과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놀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돌을 던지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대화 상대를 거울처럼 이용해 자신의 모습을 감상하거나 눈물을 닦는 조끼처럼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끼가 젖으면 역겹다는 듯이 내던져 버리죠. 진정한 귀를 가진 사람을 알아보는 테스트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친구를 만난다면 두 가지를 해보세요. 첫째, 마음속 관찰자를 깨워보세요. 시간을 재보세요. 당신은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해보세요. 이 1시간 동안 이 사람이 나에 대해 몇 번이나 물어봤을까?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던지는 잘 지내세요? 같은 질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질문 말입니다. 내 삶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몇 번이나 이야기했을까요? 만약 6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중 55분 동안 상대방이 상사, 건강, 집 리모델링, 그리고 자신의 멋진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면 당신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존심에 사로잡힌 노예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세요. 상대방의 하소연을 끊고 당신의 문제를 꺼내보세요. 상대방이 새로운 하소연을 시작하려고 숨을 고르는 순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있잖아요. 오늘 저 좀 힘든 하루예요. 건강 문제나 직장 문제 같은 게 있어서요. 그리고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흡혈귀 같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네, 요즘 다들 힘들죠. 날씨도 그렇고요. 시어머니 말씀도 들어보세요. 와 같은 말을 할 거예요.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마치 무릉덩이를 밟지 않고 지나가듯 가볍게 무시하고 자신의 허영심에 빠져들 겁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감정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주파수에 맞춰진 수신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수신기가 자기만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들은 주파수 조절기를 돌려 간섭을 차단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당신은 소중한 시간을 몇 년 동안 똑같은 불평을 듣는데 허비하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조언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공감하고 신경세포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머리가 무겁고 공허하며 이용당했다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길입니다. 젊은 시절이 아니라 수염에 흰머리가 섞여 있을 무렵에 제게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현자가 되어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법도 한데 말입니다. 하지만 우정에 대한 갈망은 때때로 노년까지 우리를 눈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게 잘만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30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잘만은 총명하고 예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드라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아프면 온 도시의 의사들이 알아야 할 치명적인 병이라고 했고, 시장에서 잔돈을 뜯기면 세계적인 음모라고 했고, 아내와 다투면 그리스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늘 그의 관객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우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에게 가면 그는 차를 따라주곤 했는데 참고로 그의 차는 언제나 훌륭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1인극처럼 그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놀라기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사촌들에 대해서도 이웃들에 대해서도 그의 병에 대해서도 책을 쓰고 싶다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지리를 제 아파트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11월 저녁, 제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우울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제 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류상의 오류와 한 공무원의 비열함 때문에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재산의 일부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사흘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그저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요셉 힘내, 내가 네 곁에 있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잘만에게 갔습니다. 그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30년 지기 친구였고 그의 고해성사를 수천 시간이나 들어왔으니 말입니다. 이제 내가 왔으니 그가 내 공영에 처한 얼굴을 보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차를 따라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잘만은 새 가운을 입고 볼이 발그레한 차에 들뜬 얼굴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오 요셉,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그는 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정말 끔찍한 일이야. 앉아봐, 앉아. 내가 말해야겠어. 나는 앉았습니다. 마치 내 안에 돌덩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만, 얘기 좀 해야겠어. 나 큰일 났어. 법원에서 내 물건을 뺏어가겠다고 협박해. 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는 내 말을 끊었다. 마치 성가신 파리를 쫓아내듯 손을 휙 흔들었다. 아, 법원 관리들 다 사기꾼들이야. 내가 100번도 더 말했잖아. 그런데 들어봐. 오늘 인거 사러 시장에 갔는데 그 뻔뻔한 생선 장수 피마가 감히 나한테 신선도 감각이 없다고 하는 거야? 강가에서 자란 내가 말이야. 그는 말을 시작했다. 인거에 대해, 물고기의 눈에 대해, 비늘에 대해, 피마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그의 농담에 어떻게 웃었는지, 그리고 향신료 가게에 가서 어떻게 질서를 바로잡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40분 동안이나 시장에 간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팔을 휘젓고 표정을 짓고 목소리 톤을 바꾸기도 했다. 나는 그저 앉아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의 입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바라보며 문득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내 앞에는 친구가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귀머거리였다. 육체적으로 귀가 먹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청력은 아주 뛰어났다. 그는 영혼이 귀머거리였다. 나는 슬픔에 잠겨 얼굴이 새까맣게 변하고 손은 떨리고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물고기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만약 내가 지금 당장 그의 카펫 위에서 쓰러져 죽는다면 그는 아마 인거 이야기를 끝맺고 나서야 내가 왜 박수를 치지 않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진정한 친구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끌 수 없는 라디오 수신기를 갖고 있었다. 나는 그저 그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신할 수 있도록 찾아오는 귀에 불과했다. 나의 고통, 나의 삶, 나의 두려움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영화를 투영하는 텅 빈 공간일 뿐이었다. 어느 순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물었다. 자, 말해봐. 피마, 내가 옳았지? 내가 그 자식을 제대로 혼내줬잖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갑자기 내가 노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치 무거운 노인처럼 천천히 무겁게 일어섰다. 잘만,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말이 전부 맞아요. 인권은 아주 중요해요.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어디 가는 거야? 그는 놀란 듯 물었다. 아직 잼바른 차도 안 마셨잖아. 화요일에 꿈꿈 얘기도 아직 안 했고? 가려고요. 나는 대답했다. 재판이 있어요, 잘만. 내 작업장을 뺏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잼은 당신이나 드세요. 달콤하잖아요. 나는 차가운 11월 밤 밤공기로 나갔다. 그는 나를 배웅하러 나오지도 않았다. 그는 내가 자신의 승리를 방해했다고 못마땅한 듯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후로 다시는 그에게 가지 않았다. 그는 몇 번 전화를 걸어 내가 왜 사라졌는지 물었지만 곧바로 자신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 인생에서 30년을 잘라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렇게 하자마자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워졌다. 자유시간이 생겼고 머리가 맑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쓰레기통처럼 느껴지는 기분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아시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어려움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장황한 설명 없이 스스로 찾아왔다. 그들은 와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었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이런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과 소통했는데도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당신의 에너지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과는 인연을 끊으세요. 당신의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귀를 닫으세요. 신은 우리에게 2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주셨으니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기 말은 자기들만 하고 당신의 귀까지 자기들만 들으려 한다면 그건 우정의 산수가 아니라 당신 인생을 훔치는 짓입니다. 그런 도둑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세요. 자, 친구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인 가장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냉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의 가장 큰 착각은 사랑, 인내, 돈으로 구분 등을 곧게 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고통을 직접 겪을 때 비로소 변화합니다. 당신을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을 구하려 애쓰면 그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도 함께 가라앉을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정을 위해 악을 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그 관계의 문을 닫을 용기를 갖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당신의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7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는 침묵에 귀 기울이는 법, 빚, 변화, 계획 변경, 피로, 약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경청하는 능력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삶의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분은 늪 위에 사원을 짓지 않으십니다. 행복과 평화, 그리고 진실한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려면 먼저 당신 주변의 늪을 말려야 합니다. 불필요한 사람들이 떠나갈 때 생기는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허함은 끝이 아닙니다. 공허함은 신께서 새롭고 아름다운 것을 채워 넣으실 자리입니다.